2019년 3월 서울 외곽의 한 버스 차고지.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불이 켜지는 작은 사무실이 하나 있었다. 그곳은 심야노선 402번을 15년째 운행 중인 기사 박진수의 공간이었다. 56의 나이. 성실함이 몸에 밴 그는 매일 같은 시간 출근해 차량 점검을 마친 뒤 작은 공책을 꺼내 들곤 했다. 낡은 파란색 표지의 공책. 그 안에는 지난 10년간 그가 새벽버스에서 마주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승객들의 표정, 작은 습관, 반복되는 행동 패턴까지. 누군가에게는 무의미해 보일 관찰이었지만 박진수에게 이 일기는 고독한 새벽 시간을 견디게 해주는 작은 위안이었다. 2019년 3월 12일 오늘도 4시 47분 정거장에서 그 할머니가 타셨다. 언제나처럼 세 번째 자리. 손에는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들고 계셨다. 박진수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거리에는 아직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핸들을 잡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15년이라는 시간.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수만 명의 승객을 태웠지만 정작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사람은 없었다. 첫 차 시간인 새벽 5시. 버스는 정확히 출발했다. 어둠 속을 가르며 달리는 402번은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유일한 심야 노선이었다. 새벽 일찍 출근하는 시장 상인들, 밤샘 근무를 마친 간호사들, 이른 아침 운동을 나가는 노인들, 이들은 모두 박진수의 일기 속 단골 등장인물들이었다. 첫 번째 정거장, 시장 입구. 문이 열리자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올라탔다. 생선 비린내가 옷에 배어 있었다. 수산물 도매상인이었다. 박진수는 백미러로 그의 모습을 확인했다. 피곤에 찌든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생계를 책임진다는 무게감이 느껴지는 표정이었다. 두 번째 정거장, 중앙병원 앞. 간호사 2명이 올라탔다. 야간 근무를 마친 듯 지친 얼굴이었지만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다. 박진수는 그 모습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고된 일상 속에서도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 그것이 박진수가 이 일기를 쓰는 이유 중 하나였다. 세 번째 정거장, 신기마을 입구. 차가 멈추자 창밖에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이른을 훌쩍 넘긴 듯한 할머니. 그녀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버스를 기다렸다. 그리고 언제나 세 번째 좌석에 앉아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무릎에 올려놓곤 했다. 문이 열렸다. 할머니가 천천히 계단을 올라왔다. 박진수는 자연스럽게 인사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에는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박진수는 할머니가 자리에 앉는 것을 확인한 뒤 천천히 출발했다. 백미러 너머로 보이는 할머니의 모습. 그녀는 보자기를 살짝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다. 김밥이었다. 정성스럽게 싼 김밥 2줄. 박진수는 그 모습을 보며 궁금증이 일었다. 저 김밥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매일 새벽같이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버스는 계속 달렸다. 어둠이 조금씩 걷히고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박진수는 운전대를 잡은 채 생각에 잠겼다. 15년 동안 이 노선을 달리며 그는 수많은 사람의 삶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텅 비어 있다는 느낌이었다. 아내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다. 자식은 없었다. 형제도 일찍 연을 끊었다. 박진수에게 남은 것은 이 버스와 승객들, 그리고 일기장뿐이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시작한 관찰 일기는 어느새 그의 삶 전부가 되어 있었다. 네 번째 정거장, 공단 입구. 공장 노동자 6명이 올라탔다.
모두 묵묵한 표정이었다. 박진수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서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도 각자의 이유로 이 새벽 시간을 견디고 있었다. 버스 안은 고요했다. 엔진 소리와 바퀴가 도로를 구르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박진수는 그 고요함 속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발견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젊은 남자의 표정,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고민하는 여자의 손놀림, 졸음과 싸우며 고개를 끄덕이는 노인의 모습,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박진수는 그 삶의 한 조각을 매일 목격하고 있었다. 그것이 때로는 위로가 되었고, 때로는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었다. 5번째 정거장, 중앙시장, 시장 상인들이 우르르 내렸다. 버스 안이 한순간 비었다. 이제 남은 승객은 할머니와 몇 명뿐이었다. 박진수는 백미러로 할머니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는 여전히 보자기를 무릎에 올려놓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박진수의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할머니의 뒷모습에서 묘한 친근함이 느껴졌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마주한 듯한 느낌.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애써 무시했다. 6번째 정거장. 종점. 할머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보자기를 챙겨 들고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 박진수는 자연스럽게 말했다. 조심히 가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박진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감사의 마음일까? 아니면 다른 감정일까? 박진수는 알 수 없었다. 할머니가 내린 뒤 박진수는 차를 세워두고 일기장을 꺼냈다. 펜을 들고 오늘의 기록을 남겼다. 2019년 3월 12일 3번째 정거장 할머니. 오늘도 김밥을 들고 계셨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 깊은 곳에는 무언가 애틋한 감정이 느껴졌다. 저 김밥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버스를 타는 이유는 무엇일까? 박진수는 일기장을 덮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에게 이 할머니는 단순한 승객이 아니었다. 10년 동안 매일 같은 패턴으로 버스를 타고 내리는 그녀의 모습은 어쩌면 박진수 자신의 삶과 닮아 있었다. 반복되는 일상, 변하지 않는 루틴, 그 속에서 각자의 이유로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삶. 버스 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쳤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박진수에게 그것은 또 다른 반복의 시작일 뿐이었다. 그는 핸들을 잡고 다시 출발했다. 복귀 운행을 위해. 그날 밤 박진수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텅 빈 집, 아무도 없는 공간. 그는 일기장을 펼쳐 들고 지난 기록들을 되짚어 봤다. 10년 동안 써온 관찰의 기록들. 그 속에는 수많은 사람의 삶이 담겨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어디에도 없었다. 박진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다.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내일도 그 할머니는 버스를 타겠지. 그리고 나는 또 기록할 것이다. 2019년 4월, 봄 기운이 완연해지면서 새벽 공기도 한결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박진수의 일상은 여전히 변함없었다. 새벽 4시 출근, 5시 첫 차 출발, 그리고 3번째 정거장에서 만나는 할머니. 한 달이 지나는 동안 박진수는 할머니에 대한 관찰을 더욱 세밀하게 기록했다. 그녀가 입는 옷의 패턴, 들고 다니는 보자기의 색깔, 버스에서 내릴 때의 걸음걸이까지. 모든 것이 일기장 속에 남겨졌다. 2019년 4월 5일. 할머니의 보자기가 오늘은 노란색이었다. 평소 파란색이나 초록색을 사용하시던 분이 색을 바꾸셨다. 특별한 날인가. 박진수는 백미러로 할머니를 살펴봤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보다 밝아 보였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걸까? 박진수는 궁금했지만 직접 물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다. 세월이 흐르며 박진수는 다른 승객들의 패턴도 익히게 되었다. 네 번째 정거장에서 타는 젊은 간호사는 매주 화요일마다 전화 통화를 했다. 아마도 가족과의 통화인 듯했다. 다섯 번째 정거장의 공장 노동자는 금요일이면 어김없이 피곤한 표정으로 졸았다. 한 주의 노동이 그를 지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할머니, 그녀만은 언제나 일정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표정. 마치 시계처럼 정확한 그녀의 패턴은 박진수에게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어느 날 아침, 박진수는 용기를 내어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다. 어르신, 매일 이른 시간인데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병원이에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속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박진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할머니의 표정에서 깊은 사연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날 밤, 박진수는 일기장에 적었다. 2019년 4월 18일, 할머니가 병원에 간다고 하셨다. 매일 새벽같이 김밥을 싸서 병원에 가신다. 누군가를 간병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본인이 치료를 받으시는 것일까? 물어보고 싶었지만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았다. 시간은 흘렀다. 5월이 되고 6월이 왔다.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같은 시간 버스를 탔다. 하지만 박진수는 조금씩 변화를 감지했다. 할머니의 걸음걸이가 예전보다 느려졌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을 헐떡였다. 보자기를 드는 손도 예전만큼 힘이 있어 보이지 않았다. 박진수는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는 단지 버스 기사일 뿐이었다. 승객과 기사, 그 관계를 넘어설 수는 없는 일이었다. 2019년 6월 23일, 할머니의 건강이 걱정된다. 오늘은 계단을 오르시다가 잠깐 멈추셨다. 숨이 차시는 것 같았다. 내가 도와드려야 하나 고민했지만 그러면 할머니가 불편해하실 것 같았다. 7월 어느 날 비가 내렸다. 장대비였다. 박진수는 평소보다 일찍 차고지에 도착해 차량 점검을 마쳤다. 비 오는 날이면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운행에 신경을 더 써야 했다. 첫 차 시간, 버스는 빗속을 뚫고 출발했다. 첫 번째, 두 번째 정거장을 지나 세 번째 정거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다. 박진수는 잠시 기다렸다. 혹시 늦으신 건 아닐까? 1분, 2분. 하지만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다. 박진수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다음 정거장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뒤따르는 승객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하루 종일 박진수는 할머니 생각뿐이었다. 혹시 아프신 건 아닐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저녁 운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는 일기장을 펼쳤다. 2019년 7월 14일, 비가 내렸다. 할머니가 버스를 타지 않으셨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던 분이 오늘은 안 보였다. 걱정이 된다. 내일은 나타나실까? 다음 날, 박진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했다. 세 번째 정거장에 도착하기 전부터 그는 창밖을 주시했다. 그리고 드디어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할머니였다. 박진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할머니가 버스에 올랐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다. 피곤해 보였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박진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은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보자기를 무릎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오늘은 보자기를 열지 않았다.
그저 꼭 끌어안고 있을 뿐이었다. 박진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운전했다. 급정거를 피하고 커브길에서는 속도를 줄였다. 할머니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종점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났다. 박진수는 문을 열며 말했다. 어르신, 힘내세요. 할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박진수를 돌아봤다.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감정이었다. 그날 밤, 박진수는 일기장에 적었다. 2019년 7월 15일, 할머니가 다시 버스를 타셨다.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으신 것 같다. 병원에 계신 분의 상태가 안 좋으신 걸까? 나는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지만 최소한 편안한 운행은 제공하고 싶다. 8월이 되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박진수는 버스 안 온도를 낮추고 승객들이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갈 수 있도록 신경 썼다.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버스를 탔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점점 지쳐 보였다. 어느 날 할머니가 버스에서 내리며 작게 말했다. 기사님, 감사합니다. 박진수는 깜짝 놀랐다.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건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얼떨결에 대답했다. 아니에요, 어르신.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천천히 걸어갔다. 박진수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다. 왜인지 모를 뭉클함이 가슴을 채웠다. 2019년 9월, 가을이 찾아왔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박진수는 15년간의 운전 경력 중 가장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이유는 단 하나. 세 번째 정거장의 할머니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매일 같은 패턴으로 버스를 타는 승객에 대한 관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감정은 변했다. 호기심은 관심이 되었고, 관심은 걱정이 되었으며, 걱정은 어느새 애틋함으로 바뀌어 있었다. 박진수는 자신의 감정 변화를 인정하기 싫었다. 그는 단지 버스 기사일 뿐이었다. 승객과 개인적인 감정을 나누는 것은 직업 윤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은 그를 배신했다. 할머니를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2019년 9월 8일, 할머니의 표정이 오늘은 한결 밝아 보였다. 병원에 계신 분의 상태가 좋아지신 걸까? 나까지 기분이 좋아진다. 이상하다. 나는 언제부터 할머니의 감정에 이렇게 동화되었을까? 어느 날 아침, 박진수는 할머니가 버스에서 내릴 때 무언가를 떨어뜨리는 것을 봤다. 작은 손수건이었다. 박진수는 재빨리 주워서 창밖으로 내밀었다. 어르신, 손수건 떨어뜨리셨어요. 할머니는 고맙다는 표정으로 손수건을 받았다. 그때 박진수는 손수건에 수놓인 이니셜을 봤다. P, J, S. 박진수. 자신의 이니셜과 같았다. 우연이겠지. 하지만 박진수의 가슴은 이유 없이 두근거렸다. 그날 밤, 박진수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어린 시절 사진들, 부모님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 그리고 어머니의 모습. 박진수는 사진 속 어머니를 오래 바라봤다. 문득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설마, 박진수는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어머니는 20년 전 돌아가셨다. 장례식도 치렀다. 그런데 왜 자꾸 할머니와 어머니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박진수는 할머니를 더욱 유심히 관찰했다. 말투, 손짓, 걸음걸이, 모든 것이 어머니와 닮아 있었다. 아니, 닮았다고 느끼는 것은 박진수 자신의 착각일 뿐이었다. 그는 애써 그 생각을 지우려 했다. 2019년 9월 22일,
오늘 할머니를 보며 어머니가 떠올랐다. 어머니도 저렇게 다정한 미소를 지으셨지. 내가 너무 외로워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 할머니는 그저 승객일 뿐이다. 나는 선을 지켜야 한다. 10월 초 추석 연휴가 다가왔다. 박진수는 연휴 기간에도 근무를 자원했다.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버스를 운전하는 것이 나았다. 승객들이라도 있으면 외로움이 덜했다. 추석 당일 새벽 첫 차는 평소보다 한산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향이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박진수는 쓸쓸한 마음으로 핸들을 잡았다. 세 번째 정거장에 도착했다.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나타났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보자기가 2개였다. 하나는 평소처럼 김밥이 들어있는 것 같았고, 다른 하나는 박진수는 눈을 의심했다. 송편이었다. 할머니가 버스에 올라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송편이 든 보자기를 천천히 앞으로 가져왔다. 박진수에게 건네는 것이었다. 기사님, 추석인데 이거라도 드세요. 박진수는 말문이 막혔다. 할머니가 자신을 위해 송편을 준비해 오셨다니. 그는 손을 내저었다. 아니에요, 어르신. 제가 어떻게 이걸. 받으세요. 혼자 명절 보내시는 거 알아요. 할머니의 말에 박진수는 얼어붙었다. 어떻게 아셨을까? 자신이 혼자라는 것을.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매일 보면 알게 돼요. 기사님 표정에 외로움이 묻어 있어요. 박진수는 할머니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따뜻함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바라보는 것 같은 눈빛. 박진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는 송편을 받았다. 손에 전해지는 온기.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이었다. 박진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왜 할머니에게 이렇게 마음이 가는지. 할머니는 어머니의 친구였다. 그것을 박진수는 아직 몰랐지만 무의식 깊은 곳에서 그 연결고리를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로 돌아온 박진수는 송편을 하나 입에 넣었다. 달콤한 맛, 그리운 맛, 어린 시절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바로 그 맛이었다. 박진수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2019년 10월 13일 추석, 할머니가 내게 송편을 주셨다. 혼자 명절을 보내는 나를 안타까워하시며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났다. 어머니 생각이 났다. 어머니도 이렇게 따뜻한 분이셨지. 할머니는 도대체 누구실까?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걸까? 11월이 되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박진수는 할머니의 건강이 더욱 걱정되었다. 새벽 추위는 노인에게 독이었다. 그는 할머니가 타는 시간에 맞춰 버스 안난방을 미리 켜두었다. 어느 날 할머니가 기침을 하며 버스에 올랐다. 감기에 걸린 것 같았다. 박진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손을 흔들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약 먹으면 나아요. 하지만 박진수는 안심할 수 없었다. 할머니의 기침 소리가 심상치 않았다. 그는 그날 밤 약국에 들러 종합감기약과 목캔디를 샀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건넸다. 어르신, 이거 드세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박진수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약을 받았다. 기사님, 왜 이렇게까지. 그냥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서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박진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왜일까? 왜 이 할머니에게 이렇게 마음이 가는 걸까? 그날 밤, 박진수는 오랜만에 어머니 꿈을 꿨다. 꿈속에서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진수야,
잘 지내고 있구나. 박진수는 꿈에서 깨어나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어머니, 그리운 이름. 2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그 온기. 그것이 지금 할머니를 통해 다시 느껴지고 있었다. 2019년 12월,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다. 박진수는 올해를 돌아보며 많은 것이 변했다는 것을 느꼈다. 외적으로는 여전히 같은 버스를 운전하고, 같은 노선을 달리고, 같은 승객들을 태웠다. 하지만 내적으로는 큰 변화가 있었다. 세 번째, 정거장의 할머니. 그녀는 이제 단순한 승객이 아니었다. 박진수에게 할머니는 삶의 이유이자 하루를 견디게 하는 힘이었다. 매일 아침 할머니를 만나는 것, 그것이 박진수의 유일한 낙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박진수는 여전히 할머니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이름도, 사는 곳도, 병원에 다니는 이유도, 모든 것이 베일에 쌓여 있었다. 박진수는 궁금했지만 직접 묻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2019년 12월 5일, 할머니와 알게 된 지 벌써 1년이 넘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할머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할머니는 내 삶의 빛이 되어 주셨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거리에는 화려한 장식이 걸리고 사람들은 들뜬 표정으로 거리를 오갔다. 하지만 박진수에게 크리스마스는 그저 또 하나의 날일 뿐이었다. 함께 보낼 사람도 선물을 주고받을 사람도 없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박진수는 평소처럼 새벽 첫 차를 운행했다. 세 번째 정거장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다.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선물 포장이 되어 있는 상자였다. 할머니가 버스에 올라 박진수에게 상자를 건넸다. 기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박진수는 당황했다. 어르신, 이게 무슨 작은 선물이에요. 받으세요. 박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다. 무게감이 느껴졌다. 그는 할머니를 바라봤다.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정이 담겨 있었다. 운행을 마친 후 박진수는 차고지에 앉아 선물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손뜨개 목도리가 들어 있었다. 진한 회색빛의 목도리, 정성스럽게 짜여진 바늘땀 하나하나에서 할머니의 마음이 느껴졌다. 박진수는 목도리를 목에 둘렀다.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졌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목도리의 온기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사랑과 관심, 그것이 박진수의 차가운 마음을 녹이고 있었다. 2019년 12월 24일, 할머니가 내게 손뜨개 목도리를 선물하셨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 만드셨을까. 이 목도리 하나하나의 바늘땀에는 할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다. 나는 이 마음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 박진수는 답례를 하고 싶었다. 하지만 무엇을 드려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는 며칠 동안 고민했다. 그러던 중 박진수는 우연히 옛날 일기장을 발견했다. 20년 전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쓴 일기였다. 그는 페이지를 넘기며 어머니의 글씨를 읽었다. 그리고 한 대목에서 멈췄다. 오늘 친구 명숙이를 만났다. 우리 진수 이야기를 하니 명숙이가 눈물을 글썽였다. 명숙이도 아들이 있었는데 어릴 때 헤어졌다고 한다. 얼마나 그리울까. 나는 진수가 곁에 있어 행복하다. 박진수는 멈췄다. 명숙, 어머니의 친구.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만났던 할머니. 그분의 이름이 명숙이었다. 박진수는 급히 다른 일기를 뒤적였다. 명숙이가 이사를 간다고 한다. 서울 외곽으로. 자주 보기 힘들겠지만 우리의 우정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박진수의 손이 떨렸다. 서울 외곽, 세 번째 정거장 근처.
그곳이 바로 할머니가 사는 동네였다. 설마 그 할머니가 어머니의 친구 명숙일까? 박진수는 일기를 더 읽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장을 발견했다. 명숙이가 손수건을 선물했다. P, J, S. 우리 진수 이니셜을 수놓아 주었다. 명숙이는 정말 손재주가 좋다. P, J, S. 그 손수건. 할머니가 떨어뜨렸던 바로 그 손수건. 박진수는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할머니는 어머니의 친구였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박진수를 지켜봐 주신 것이다. 박진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할머니가 왜 자신에게 그렇게 친절했는지, 왜 송편을 주셨는지, 왜 목도리를 만들어 주셨는지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할머니는 어머니를 대신해 박진수를 보살펴 주고 계신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박진수는 할머니를 다른 눈으로 바라봤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승객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친구이자 자신을 지켜봐 주시는 은인이었다. 세 번째 정거장에서 할머니가 올랐다. 박진수는 평소와 다르게 말했다. 명숙 어르신,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박진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안도의 빛이 스쳤다. 알았구나. 내 어머니 일기를 보고 알았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미안해.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어르신이 저를 이렇게 돌봐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박진수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 침묵 속에는 20년간 쌓인 그리움과 애틋함이 담겨 있었다. 2019년 12월 28일, 할머니는 어머니의 친구 명숙 어르신이셨다. 그동안 나를 몰래 지켜봐 주셨다. 어머니를 잃고 혼자가 된 나를. 이 사실을 알고 나니 모든 것이 이해된다.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 세심한 배려, 그 모든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었다. 2020년 1월, 새해가 밝았다. 박진수와 명숙 할머니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기사와 승객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친구와 친구의 아들, 그 관계는 가족에 가까웠다. 명숙 할머니는 박진수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어머니와의 추억, 젊은 시절의 일들, 그리고 20년 동안 박진수를 지켜본 이유. 진수야, 내 어머니는 내 평생 친구였어.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함께 했어. 할머니는 회상에 잠긴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너무 슬펐어. 장례식에도 갔지만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다가갈 수가 없었어. 그때 내가 나를 기억할까봐 두려웠거든. 박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장례식, 그때의 기억은 흐릿했다. 슬픔에 잠겨 주변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그 후로 나는 멀리서 너를 지켜봤어. 내가 혼자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지. 그러다 우연히 내가 버스 기사로 일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 노선을 운행한다는 것도 알았어. 그래서 일부러 이 버스를 타신 거예요? 응. 처음에는 그냥 한 번만 보려고 했어. 내가 잘 지내는지 확인만 하려고. 그런데 내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 외롭고 지쳐 있었거든. 박진수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다. 그때의 자신은 정말 외로웠다. 아내를 잃고 혼자가 된 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매일 버스를 타기로 했어. 내 곁에서 지켜보기로. 직접 다가가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진수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르신,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아니야. 내 어머니가 살아 있었다면 당연히 했을 일을 내가 대신한 것뿐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버스 엔진 소리만이 고요한 공간을 채웠다. 박진수는 그제야 깨달았다. 지난 1년 동안 느꼈던 따뜻함의 정체를.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이었다. 명숙 할머니를 통해 전해지는 어머니의 사랑. 어르신, 그런데 병원은 왜 가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내 남편이 그곳에 입원해 있어. 치매로. 박진수는 마음이 아팠다. 얼마나 오래 간병하셨어요? 5년째야. 처음에는 집에서 돌봤는데 상태가 악화되어서 요양병원에 모셨어. 매일 아침 김밥을 싸가는 건 남편이 내 손맛을 좋아했거든. 박진수는 할머니의 손을 더 꽉 잡았다. 5년. 그 긴 시간 동안 홀로 간병을 하시며 동시에 자신까지 돌봐주셨다니. 박진수는 눈물이 났다. 힘드셨겠어요. 힘들긴 했지. 하지만 너를 보며 버텼어. 내가 매일 성실하게 버스를 운전하는 모습, 승객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며 힘을 얻었어. 내 어머니가 너를 잘 키웠구나 싶었지. 박진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할머니를 껴안았다. 할머니도 박진수를 안아주었다. 20년 만에 포옹. 그 안에는 그리움과 감사,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었다. 2020년 1월 15일, 명숙 어르신과 진짜 이야기를 나눴다. 어머니를 대신해 나를 지켜봐 주신 20년의 시간. 그 세월 동안 어르신도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이제는 내가 어르신을 돌봐드려야 한다. 그것이 어머니께 보답하는 길이다. 그날 이후 박진수와 명숙 할머니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박진수는 퇴근 후 요양병원을 찾아 할머니의 남편을 돌보는 것을 도왔다. 할머니 혼자 힘든 일을 할 때는 함께했다. 명숙 할머니의 남편, 최영우 어르신은 중증 치매 환자였다.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보냈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지만 할머니가 올 때마다 그의 눈빛은 조금 달라졌다. 무언가를 알아보는 듯한 표정이었다. 박진수는 할머니가 남편을 대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웠다. 변함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어느 날 박진수는 할머니에게 물었다. 어르신, 힘들지 않으세요? 5년이나 이렇게.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힘들지. 하지만 사랑하니까 할 수 있어. 이 사람과 함께한 50년의 시간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박진수는 할머니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사랑, 그것은 단순히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었다. 힘들 때, 아플 때, 그럴 때도 곁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다. 2월이 되었다. 명숙 할머니의 건강이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다. 오랜 간병 생활로 인한 피로가 쌓인 것이었다. 박진수는 할머니에게 병원 검진을 권했다. 어르신, 병원 한번 가보세요. 몸이 안 좋아 보이세요. 괜찮아. 그냥 피곤한 것뿐이야. 하지만 박진수는 안심할 수 없었다. 그는 할머니를 설득해 병원에 데려갔다. 검사 결과 할머니는 만성 피로와 영양 부족 상태였다. 의사는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를 권했다. 박진수는 결심했다. 이제는 자신이 할머니를 돌볼 차례였다. 그는 매일 할머니를 위해 식사를 준비했고 병원 일도 함께 분담했다. 할머니는 처음에 거절했지만 박진수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진수야,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어르신이 저를 20년 동안 돌봐주셨잖아요. 이제 제 차례예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박진수도 함께 울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 있었다. 2020년 3월, 코로나19가 전국을 강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버스 승객도 크게 줄었다. 하지만 명숙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버스를 탔다. 남편을 위해. 박진수는 할머니가 걱정되었다. 노인은 고위험군이었다. 그는 할머니에게 마스크를 챙겨주고 손 소독제를 건넸다. 어르신, 조심하세요. 요즘 위험해요. 알아. 고마워. 진수야. 팬데믹 속에서도 박진수와 할머니의 일상은 계속되었다. 새벽 버스, 병원 방문, 저녁 식사. 그것이 두 사람의 루틴이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박진수에게 오래된 상자 하나를 건넸다. 이거 내 어머니가 남긴 거야. 내가 보관하고 있었어. 박진수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어머니의 일기장과 편지들이 들어 있었다. 박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1999년 5월 3일. 오늘 명숙이와 공원에 갔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아이들 이야기를 했다. 명숙이는 아들을 어릴 때 잃었다고 했다. 얼마나 아팠을까. 나는 진수를 더 꽉 안아주었다. 박진수는 멈췄다. 할머니가 아들을 잃었다고? 그는 할머니를 바라봤다. 어르신, 이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도 아들이 있었어. 너와 비슷한 나이였지. 하지만 교통사고로 잃었어. 박진수의 가슴이 아팠다. 그래서 저를 돌봐주신 거예요? 일부는 그래. 너를 보며 내 아들을 떠올렸어. 만약 내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너처럼 성실하게 살았을 거야. 박진수는 할머니를 껴안았다. 할머니도 박진수를 안아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있었다. 박진수는 어머니의 일기를 계속 읽었다. 그곳에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우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이 함께 웃고 울고 서로를 위로했던 시간들. 2000년 8월 12일, 명숙이에게 진수 이야기를 했다. 진수가 버스 기사가 되고 싶다고 한다. 명숙이는 좋은 직업이라고 했다. 사람들을 안전하게 모시는 일이니까. 박진수는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는 자신이 버스 기사가 되는 것을 응원해 주셨다. 그리고 할머니도 그 꿈을 알고 계셨다. 2001년 3월 5일. 오늘 명숙이와 마지막으로 만났다. 내 병이 악화되어서 더 이상 외출이 어렵다. 명숙이에게 부탁했다. 내가 떠난 후에도 진수를 지켜봐 달라고. 명숙이는 울면서 약속했다. 박진수는 일기장을 덮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할머니에게 자신을 부탁하셨다. 그리고 할머니는 그 약속을 20년 동안 지켜오셨다. 어르신, 정말 감사해요. 박진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할머니는 박진수의 등을 토닥였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 내 어머니는 내 평생 친구였어. 친구의 아들을 돌보는 건 당연한 일이지. 그날 밤, 박진수는 자신의 일기장을 꺼냈다. 10년 동안 써온 관찰 일기. 그 속에는 할머니에 대한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내려갔다. 2019년 3월 12일. 세 번째 정거장 할머니.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 2019년 4월 5일. 할머니의 보자기가 노란색. 2019년 10월 13일. 할머니가 송편을 주셨다. 2019년 12월 24일. 할머니가 목도리를 선물하셨다. 모든 기록이 이제는 다르게 읽혔다. 단순한 관찰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의 기록이었다. 할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박진수 자신의 사랑. 박진수는 새로운 페이지를 펼쳐 적었다. 2020년 3월 30일. 오늘 어머니의 일기를 읽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내가 지난 10년 동안 써온 이 일기는 단순한 관찰이 아니었다. 사랑을 기록하는 방법이었다. 할머니를 통해 나는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웠다. 4월이 되었다. 봄꽃이 만개했다.
박진수는 할머니와 함께 병원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할머니의 남편도 휠체어에 태호와 함께 나왔다. 어르신, 저기 벚꽃 보세요. 정말 예쁘죠?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그래, 예쁘구나. 최영우 어르신도 벚꽃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 잠시 생기가 돌았다. 박진수는 그 순간을 사진으로 남겼다. 세 사람이 함께한 따뜻한 봄날. 그날 밤, 박진수는 일기에 적었다. 2020년 4월 10일. 오늘 어르신들과 함께 벚꽃을 봤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 어머니가 만들어준 인연. 나는 이 인연을 소중히 지킬 것이다. 5월이 되었다. 어버이날이 다가왔다. 박진수는 할머니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지난 1년 동안 찍은 사진들을 모아 앨범을 만들었다. 할머니와 함께한 순간들. 버스 안에서, 병원에서, 공원에서. 어르신, 이거 드릴게요. 할머니는 앨범을 받아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한 장 한 장 볼 때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진수야, 고마워.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르신. 두 사람은 포옹했다. 그 포옹 속에는 2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다. 기다림, 그리움, 사랑. 2020년 6월, 장마가 시작되었다. 빗소리가 새벽 고요를 깼다. 박진수는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차고지에 도착했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운전이 더 조심스러웠다. 시야 확보도 어렵고 도로도 미끄러웠다. 명숙 할머니는 여전히 비 오는 날에도 버스를 탔다. 박진수는 할머니가 젖지 않도록 우산을 준비해 두었다. 할머니가 내릴 때 건네주곤 했다. 어르신, 이거 쓰고 가세요. 진수야, 내가 어떻게. 괜찮아요. 제가 여분이 있어요. 할머니는 감사한 표정으로 우산을 받았다. 박진수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작은 배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안이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장마가 계속되면서 할머니의 건강이 다시 나빠졌다. 습한 날씨 때문에 관절이 아팠다. 박진수는 할머니를 위해 찜질팩을 사다 드렸고 병원 일도 더 많이 도왔다. 어느 날 할머니의 남편 최영우 어르신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박진수는 즉시 할머니와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다. 최영우 어르신은 침대에 누워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박진수도 곁에서 함께 지켰다. 그날 밤, 최영우 어르신은 세상을 떠났다. 50년을 함께한 반려자와의 이별이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이 올 수 없었다. 하지만 박진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할머니 곁을 지켰다. 할머니는 박진수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진수야,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어르신, 제가 여기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장례를 마친 후 할머니는 크게 무너졌다. 50년 동안 함께한 사람을 잃은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박진수는 매일 할머니를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어르신, 오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할머니는 기력이 없었다. 박진수는 할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갔다. 할머니는 조금씩 먹었다. 진수야, 내가 정말 효자구나. 어르신이 저한테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7월이 되었다.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되었다. 할머니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는 듯했다. 박진수는 할머니와 함께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박진수에게 물었다. 진수야, 너는 왜 결혼 안 해? 박진수는 당황했다. 저는 인연이 없었어요. 아니야.
내가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이지. 할머니의 말에 박진수는 할 말을 잃었다. 사실 그랬다. 아내를 잃은 후 박진수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다. 다시 사랑하고 다시 잃는 것이 두려웠다. 어르신, 진수야, 사랑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야. 용기를 내는 거지. 나도 남편을 잃었지만 그와 함께한 50년은 후회하지 않아.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야. 박진수는 할머니의 말을 곱씹었다. 사랑, 그것은 상실의 두려움보다 강한 것이었다. 2020년 7월 20일, 어르신이 사랑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사랑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는 것이라고. 나는 아내를 잃은 후 마음의 문을 닫았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열어야 할 때인가. 8월 어느 날, 박진수는 버스를 운전하다가 한 여성 승객을 보았다. 그녀는 매주 수요일마다 버스를 탔다. 간호사였다. 박진수는 그녀에게 관심이 갔다. 명숙 할머니는 박진수의 변화를 눈치챘다. 진수야,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 박진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어르신 덕분이에요. 할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9월이 되었다. 박진수는 용기를 내어 그 간호사에게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마다 보는 것 같아서요. 간호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저도 기사님 얼굴 익었어요. 두 사람은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름은 이수진. 30대 중반의 성실한 간호사였다. 박진수는 그녀에게서 따뜻함을 느꼈다. 명숙 할머니는 박진수와 수진의 관계를 응원했다. 진수야, 좋은 사람 만났구나. 아직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르신, 아니야. 내 표정을 보면 알아. 오랜만에 설레는 거지? 박진수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박진수의 손을 잡았다. 행복해야 해, 진수야. 그게 내 어머니가 바라는 일이야. 박진수는 눈물이 났다.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 두 분 모두 자신의 행복을 바라고 계셨다. 2020년 10월, 가을이 깊어졌다. 박진수와 이수진의 관계는 조금씩 발전했다. 두 사람은 퇴근 후 가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수진은 박진수의 성실함과 따뜻함에 끌렸고, 박진수는 수진의 밝은 에너지에 위안을 받았다. 명숙 할머니는 두 사람의 연애를 지켜보며 흐뭇해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박진수에게 말했다. 진수야, 수진 씨, 우리 집에 한번 초대하렴. 어르신,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빨리 보고 싶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박진수는 할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그는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 만나보고 싶어 하시는데 괜찮으시면 한번 뵐래요? 수진은 흔쾌히 받아들였다. 좋아요. 저도 기사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주말, 세 사람은 명숙 할머니의 집에서 만났다. 할머니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고 박진수와 수진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어머, 수진 씨, 사진으로만 봤는데 실물이 더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식사를 하며 세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는 수진에게 박진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박진수는 부끄러워하며 웃었다. 어르신, 그런 이야기까지 하실 필요는. 왜, 수진 씨가 알아야지. 내가 얼마나 착한 아이였는지. 수진은 박진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박진수도 수진을 바라봤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애정이 가득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수진이 돌아간 후 할머니는 박진수에게 말했다. 진수야, 수진 씨 정말 좋은 사람이네. 내가 잘 만났어. 어르신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응. 수진 씨 눈빛을 보니 너를 진심으로 대하는 게 느껴져. 박진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할머니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했다. 할머니는 박진수에게 가족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다. 11월이 되었다. 박진수는 수진에게 정식으로 교제를 신청했다. 수진은 기꺼이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다. 명숙 할머니는 두 사람의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진수야, 정말 잘 됐다. 내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야. 박진수는 할머니를 껴안았다. 어르신 덕분이에요. 어르신이 저를 다시 살게 해주셨어요. 할머니는 박진수의 등을 토닥였다. 아니야. 내가 스스로 일어선 거야. 그날 밤, 박진수는 일기장을 꺼냈다. 10년 동안 써온 관찰 일기. 이제 그 일기는 새로운 의미를 가졌다. 그는 펜을 들고 적었다. 2020년 11월 15일. 오늘 수진과 연인이 되었다. 10년 동안 일기를 쓰며 나는 사람들을 관찰했다. 하지만 진짜 배운 것은 사랑이었다. 명숙 어르신을 통해, 수진을 통해 나는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웠다. 12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박진수는 수진과 함께 명숙 할머니를 찾아갔다. 세 사람은 함께 트리를 장식하고 케이크를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행복해했다. 너희들 보니 내가 다 기분이 좋아. 박진수와 수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행복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박진수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거 내 어머니가 남긴 거야. 마지막 편지. 박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어머니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진수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너는 행복할 거야. 명숙이가 너를 잘 돌봐줄 거라고 믿어. 그리고 너도 좋은 사람을 만나 사랑하며 살 거야.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어. 사랑한다, 진수야. 박진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는 20년 전에도 이미 알고 계셨다. 자신이 행복할 거라는 것을. 2021년 1월, 새해가 밝았다. 박진수는 새로운 각오로 한 해를 시작했다. 수진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명숙 할머니도 건강을 되찾았다. 박진수는 수진에게 청혼을 결심했다. 그는 명숙 할머니에게 먼저 말씀드렸다. 어르신, 저 수진이랑 결혼하려고 해요. 할머니는 기쁜 표정으로 대답했다. 진수야, 정말 잘 됐다. 축하해. 박진수는 할머니의 축복을 받고 수진에게 청혼했다.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받아들였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포옹했다. 박진수는 행복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완전한 행복이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다. 박진수와 수진은 조촐한 결혼식을 계획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을 초대할 수 없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했다. 명숙 할머니는 결혼식 준비를 도와주었다. 수진의 드레스를 고르고 식장을 예약하고 하객 명단을 작성했다. 할머니는 마치 자신의 아들이 결혼하는 것처럼 기뻐했다.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박진수와 수진의 결혼식이 열렸다. 작은 식장에 가족과 친구들이 모였다. 명숙 할머니는 첫 줄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박진수는 수진의 손을 잡고 서약했다. 나 박진수는 이수진을 아내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평생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약속합니다. 수진도 같은 서약을 했다. 두 사람은 키스하며 부부가 되었다. 결혼식 후 박진수는 명숙 할머니에게 다가가 말했다. 어르신,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어르신 덕분이에요. 할머니는 박진수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진수야. 내가 스스로 일어선 거야. 나는 그저 곁에 있었을 뿐이야. 박진수는 할머니를 껴안았다. 그 포옹 속에는 20년의 감사가 담겨 있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박진수와 수진은 새 집에 정착했다. 명숙 할머니도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왔다. 세 사람은 자주 만나며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수진이 임신 소식을 전했다. 박진수는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도 함께 기뻐했다. 진수야, 아빠가 되는구나. 네, 어르신. 믿기지 않아요. 할머니는 박진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할 거야. 내 어머니처럼. 10월, 박진수와 수진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박진수는 아들의 이름을 민준이라고 지었다. 명숙 할머니는 민준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진수야, 정말 내 어머니를 닮았네. 박진수도 그렇게 느꼈다. 민준이의 눈빛에서 어머니가 보였다. 할머니는 민준이를 안으며 말했다. 민준아, 할머니가 너를 많이 사랑해. 박진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할머니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2022년이 되었다. 민준이는 건강하게 자랐고 박진수와 수진은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명숙 할머니도 건강을 유지하며 손주를 돌보는 재미로 살았다. 어느 날 박진수는 10년 동안 써온 일기장을 꺼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내려갔다. 그 속에는 자신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외로움에서 시작해 사랑으로 끝나는 이야기. 박진수는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다. 2022년 5월 24일. 10년 동안 쓴 이 일기장을 오늘로 마무리한다. 처음 시작할 때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 명숙 어르신, 수진, 민준이.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어머니,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저 이제 행복합니다. 2023년 3월, 박진수는 여전히 심야버스를 운전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집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명숙 할머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셨다. 어느 날 박진수는 버스회사로부터 제안을 받았다. 교육 담당자로 승진하는 것이었다. 더 이상 새벽 운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였다. 박진수는 고민했다. 15년 동안 운전해온 심야버스. 그것은 그의 삶 그 자체였다. 하지만 이제는 가족을 위해 더 안정적인 생활이 필요한 시기였다. 명숙 할머니는 박진수에게 조언했다. 진수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응원할게. 수진도 같은 말을 했다. 당신이 행복한 게 중요해요. 박진수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렸다. 승진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했다. 마지막 운행날. 박진수는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차고지에 도착했다. 그는 버스에 올라 핸들을 잡았다. 15년 동안 잡아온 그 핸들. 첫 차 출발. 박진수는 익숙한 노선을 달렸다. 첫 번째 정거장, 두 번째 정거장, 그리고 세 번째 정거장. 명숙 할머니가 서 있었다. 박진수는 놀라 버스를 세웠다. 어르신, 왜 나오셨어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버스에 올랐다. 진수야, 마지막 운행인데 내가 함께 해야지. 박진수는 눈물이 났다. 할머니는 세 번째 좌석에 앉았다. 10년 동안 앉아온 그 자리. 버스는 계속 달렸다. 박진수는 백미러로 할머니를 바라봤다. 할머니도 박진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종점에 도착했다.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났다. 박진수는 문을 열며 말했다. 어르신, 정말 감사했어요. 모든 것에 대해. 할머니는 박진수에게 다가와 포옹했다. 나야말로 고마워, 진수야. 내가 내 삶의 빛이 되어 주었어.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다. 새벽 햇살이 두 사람을 비췄다. 박진수는 할머니와 함께 마지막 버스를 차고지로 몰고 갔다. 차고지에 도착해 시동을 끄는 순간 박진수는 깊은 감회에 젖었다. 15년의 시간.
그 시간 동안 그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인연을 만났다. 박진수는 일기장을 꺼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다. 2023년 3월 12일 마지막 운행을 마쳤다. 15년의 심야버스 기사 생활. 그 시간 동안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사람을 사랑하는 법, 삶을 견디는 법, 행복을 찾는 법. 명숙 어르신을 만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하지만 이 인연은 영원할 것이다. 박진수는 일기장을 덮고 명숙 할머니를 바라봤다.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진수야, 새로운 삶 시작하는 거 축하해. 어르신도 건강하세요. 우리 자주 볼 거예요. 그래, 민준이도 보고 싶고. 두 사람은 차고지를 나섰다. 새벽 햇살이 완전히 떠올랐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박진수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신입 버스 기사들을 교육하는 일. 그는 후배들에게 운전 기술뿐만 아니라 승객을 대하는 마음가짐도 가르쳤다. 버스 기사는 단순히 운전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승객들의 안전과 편안함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승객들의 삶의 작은 빛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박진수의 교육을 받은 신입 기사들은 모두 그를 존경했다. 그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2024년, 2025년. 민준이는 건강하게 자랐고 명숙 할머니도 여전히 건강했다. 박진수와 수지는 행복한 가정을 유지했다. 어느 날 민준이가 물었다. 아빠, 할머니는 우리 진짜 할머니야? 박진수는 민준이를 안으며 대답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할머니야. 마음으로? 응. 사랑하면 가족이 되는 거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그 의미를 조금은 이해하는 듯했다. 2026년 5월 박진수는 명숙 할머니와 함께 어머니 산소를 찾았다. 민준이도 함께였다. 어머니, 저 이제 정말 행복합니다. 명숙 어르신 덕분에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좋은 아내를 만나 아들도 낳았습니다. 어머니가 바라시던 대로 살고 있어요. 명숙 할머니도 함께 절을 했다. 언니, 진수 잘 키웠어. 정말 착한 아이로 자랐어. 나도 행복해. 민준이는 할머니와 아빠를 보며 작게 말했다. 할머니, 아빠가 울어요. 명숙 할머니는 민준이를 안으며 말했다. 응, 기쁜 눈물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진수는 차를 운전하며 생각했다. 인생은 참 묘하다. 외로움에서 시작해 사랑으로 끝나는 여정. 그 여정 속에서 만난 인연들. 모두가 소중했다. 저녁,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했다. 박진수, 수진, 민준이, 그리고 명숙 할머니. 네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진수야, 행복하니? 할머니의 질문에 박진수는 대답했다. 네, 어르신.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박진수는 옛날 일기장을 꺼냈다. 10년 동안 써온 관찰 일기. 그는 첫 페이지를 펼쳤다. 2019년 3월 12일. 세 번째 정거장 할머니.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2023년 3월 12일. 마지막 운행. 이제 새로운 시작. 박진수는 새 페이지에 적었다. 2026년 5월 24일. 오늘 어머니 산소에 다녀왔다. 명숙 어르신, 수진, 민준이와 함께. 우리는 진짜 가족이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명숙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인연은 영원할 것입니다. 박진수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다.
그 별 중 하나가 어머니일 것 같았다. 박진수는 작게 중얼거렸다. 어머니, 저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그는 평화로운 표정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할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다.